안녕하세요. 하이맵의원 김희연 원장입니다. 지난 달에 일반 검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 검진에 대응해서 우리 기능의학 검진 무엇을 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기능의학 검진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능의학 검진은 무엇이고 왜 기능의학 검진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병원에 이런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은 이제 국가검진이나 그 직장검진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검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좋은 병원에 가셔서 더 이제 추가적인 검사도 하시고 심지어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CT까지 찍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궁금하시고 또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내가 불편한 증상들을 못 잡아내기 때문에 이제 답답하신 마음에 CT를 찍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건강하신가라는 거죠. CT상에서 이상이 없었을 때 건강하신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제가 혈압이 원래 낮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서 요즘 180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혈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더 오를까요? 120에서 80이 정상 혈압이잖아요. 그죠? 더 오를까요? 아니면 지금 정상 범위니까 여기서 멈출까요? 또 이 혈압이 이렇게 변한다면 혈당은 이분은 앞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일반 검진이 내가 현재 고혈압이야 아니면 혈당이 높아 이런 진단을 내려주는 검진이라면 기능의학 검진은 이런 그 혈압을 점점 올리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이분의 혈압을 점점 올리게 만드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또한 그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혈압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3대 사망 원인 배웠었잖아요.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원인부터 찾아서 그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능의학 검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저희 엄마랑 이모가 당뇨예요. 목에는 당뇨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빠랑 큰아버지는 괜찮아요. 그럼 저는 나중에 당뇨가 올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가족의 반은 당뇨의 가족력이 있는데 또 반은 당뇨의 가족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나는 앞으로 당뇨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드실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데 대한 답을 그 기능의학 검진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많네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당뇨약을 먹고 당뇨가 완치된 분 계세요? 주변에서 혹시 보셨나요? 또 그 혈압약을 먹고 혈압을 고친 분 보셨나요?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은 고치는 약이 아니라 조절하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혈압약의 그 지속 시간이 24시간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절하는 거 말고 진짜 고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혹시 가져보셨나 궁금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여러분들은 평생 약만 드실 건가요?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처음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약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셔서
자기의 콜레스테롤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외래에 와서 그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서 또 그 낮은 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또 거기에 대한 뭐 원인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기능의학 검진으로 자신의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또 콜레스테롤 이상 지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신다면 약을 드시지 않고도 뿌리를 찾아서 치료를 하셔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이 기능의학 검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보세요. 빈혈이 아니라는데 나는 자주 어지러워요. 또 이명이 있는데 못 고친다고 평생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네요. 두통을 달고 살고 늘 피로해요.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아요. 눈이 따갑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비염, 두드러기가 자주 생겨요. 늘 뒷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쳐요. 소변을 자주 봐요. 내시경 검사는 괜찮은데 속이 따갑고 늘 소화가 안 돼요. 잠 좀 잘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손발이 시려서 힘들어요. 배가 차요. 생리불순 있고 탈모가 있어요. 정말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환자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몇 가지를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빈혈이 있다면 뭐 내과로 가셔야 될 거고, 또 어지럽고 이명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로 가셔야 될 거고, 또 눈이 따갑고 목에 뭐가 있고 뭐 비염이 있다면 대부분 이비인후과를 가시고, 또 목과 어깨가 딱딱하면 정형외과를 가시겠죠. 그런데 이런 각 진료과에 가셔서 내가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쩌면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의 뿌리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가지에 가지를 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는 증상은 여러 가지이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뭐 아버지는 위암이 있었고, 엄마는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나는 아토피 피부염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기본적인 어떤 특질에서 뿌리를 같이 하고 증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기능의학 검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인생은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행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여행을 잘 하자면 내 몸을 차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차를 운전하는 이 운전자는 우리의 뇌다. 그래서 뇌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리고 차가 매일 이제 운전을 하려면 연료가 잘 공급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료가 좋은 기름을 넣어서 기름이 잘 연소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위와 장의 소화 흡수 기관이 잘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차가 출발을 하려면 시동이 걸려야 되겠죠. 그 시동에 해당되는 것이 부신 기능이다. 아침에 코티졸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을 깨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속도 조절이 돼야 되겠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밟아서 나의 여행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좋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과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나의 그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을 검사해 보는 것이 기능의학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은 어떤 그 환자분의 질병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죠. 웰리스와 건강, 헬스에 초점을 두고 그 사람 전체를 보고 치료하는 학문이 기능의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그 마인드 바디, 그 사람의 영혼과 이런 어떤 신체, 기능, 기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정통의학, 컨벤셔널 메디신과 우리가 예전에 뭐 대체의학이다 이렇게 했던 그런 의학들의 에비던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기능을 잘 돌아가게 해주는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책에 이제 우리 기능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런 이파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경, 소화, 심장, 내분비, 신장, 호흡, 간, 알레르기 이런 이파리에는 같은 원인이 되는 줄기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항상 해야 되고 이런 뿌리들의 원인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찾아서 그런 원인부터 비록 느려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기능의학 치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름을 잘 넣어야 되잖아요. 여행에서. 그래서 소화 흡수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소화 흡수 능력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기능의학적인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 모발 검사, 지방산 분석 검사, 푸드 알러지 검사가 있고요. 구조적으로 건강한가를 보는 것은 우리 기능의학 검사에서는 제가 뺐습니다. 뺐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우리가 신호 전달이라는 것은 신경을 통해서 이런 신호가 전달되는 방법이 있고 또 호르몬들이 신호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신호 전달의 효율성이 좋은가라는 것은 HRV 테스트라는 자율신경 검사, 그 다음에 호르몬의 유용도를 보는 검사가 타입 호르몬 검사, 또 더치 테스트라는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유기산 검사도 또한 이런 신호 전달의 효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자면 면역 기능이 좋아야 되겠죠. 요즘 특히 이제 이 면역 기능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면역 능력은 어떠냐를 보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 장내 세균 검사, 푸드 알러지 검사, 조눌린 검사, 또 환경 호르몬 검사도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외래에서 보다 보면 이런 우리가 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역치가 옛날에 굉장히 낮았다면 지금 이렇게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눈 뜨자마자 쓰는 샴푸부터 시작해서 드라이한 옷이나 또 길거리에 나가면 자동차의 매연가스 아니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실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에너지 생성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어야,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생성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데서 또 그것을 보상하는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미노로 다른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생성 능력이 좋은지,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유기산 검사, 모발 검사, 타입 호르몬 검사. 그 다음에 해독과 배설 능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해독 배설 능력을 보는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시키느냐, 음식과 영양, 운동, 수면과 휴식, 그다음에 그 주변과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런 인생의 의미나 목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 인체 시스템을 정상화하게 하는 치료가 기능의학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그 기능의학 검사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 검사입니다. 우리의 뇌와 그 다음에 우리 신체 각 부분, 이제 머리에서부터 손끝에서 발끝까지 신체 각 부분들을 연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신경을 통해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그 호르몬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경을 통한 연결 중에 이제 자율신경도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이제 크게 그 교감신경, 그 다음에 그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빨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항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포,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신경이다.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눈이 커져서 주변을 빨리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막 도망가는데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야 되겠죠. 심장 박동수가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확장해서 산소를 빨리 공급해야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화하는데 쓰는 에너지는 줄여야 우리가 도망가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 기능은 억제가 되고, 또 에너지를 막 내기 위해서 혈당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무서움에 탁 이렇게 위축했을 때는 혈관이 착 수축되면서 소름이 싹 솟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뇌와 심장, 근육으로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 반대의 작용을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릴렉스 하는 거죠. 그래서 동공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고, 침도 나오고, 이제 평화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기능, 음식을 이제 잘 소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췌장액이나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되고, 장의 혈류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체내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저장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자꾸 수축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 내가 부교감신경이 좀 항진이 되어야 이런 위가 자꾸 수축하고 소화가 안 되는 현상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교감과 부교감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이제 검사하는 것이 자율신경 검사다, HRV 테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맥박이 뛰잖아요. 이 맥박이 뛰는 그 간격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 HRV 테스트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느냐 정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HRV 테스트 기계는 HRV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그 혈관의 파형, 그 혈관 운동의 파형을 분석해서 그 동맥이나 그 말초 혈액의 순환이 어떤지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그 HRV 테스트 해보셨다면 이런 결과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나의 그 교감과 부교감이 잘 작용해서 얼마나 긴장과 이완을 유연하게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느냐를 보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긴장도가 높으냐,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또 그 사람의 그 자율신경의 파워가 어떠냐, 또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어떠냐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파형이 크고 넓게 나옵니다. 크고 넓게 나온다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내가 긴장과 이완을 유연하게 해서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반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 파형이 굉장히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점점 긴장하게 되겠죠. 우리가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밖에서 어떤 작업이 와도 크게 긴장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넓게 나오는데 내가 자꾸 긴장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저하인 경우에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파워는 이런 자율신경의 활성도를 보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초기에는 이런 토탈 파워가 많이 올라가고요. 이 스트레스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토탈 파워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율신경 검사지만 VLF는 우리가 그 호르몬,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계의 반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HRV 검사의 장점은 외래에서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검사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호르몬 검사는 타액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고 혈액 검사를 하더라도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이런 호르몬계의 반응을 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밸런스를 보고 이분이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황인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교감이 떨어진 번아웃된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그 유용한 지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이 HRV 테스트만 했다. 그럼 HRV 테스트만 했다. 다른 검사는 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토탈 파워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교감과 부교감의 비율이 어떤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긴장도는 높은지에 따라서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또 영양 처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급성인지 만성인지, 아니면 에너지의 소화, 흡수, 대사가 어떤지를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영양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IA 검사입니다. BIA 검사는 세포 건강도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손과 발에 이 정극을 연결하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요 BIA 검사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던 인바디 검사 있죠. 인바디 검사가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내 몸에 전기를 흘려서 전기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이제 측정해서 물과 그다음에 지방, 근육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의 통으로 보는 검사가 요 BIA 검사고, 인바디는 우리가 통이 5개죠. 몸통, 다리, 팔 이렇게 통 5개를 나누어서 검사하는 것이 그 인바디 체성분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바디 검사도 옛날 모형에는 BIA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상각이거든요. 페이스 앵글, 세포막의 건강도를 보는 위상각인데, 요즘은 인바디 검사 기계에 요즘 최신 모델에서는 이런 위상각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원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바디를 보실 때 위상각이 나오는 체성분 기계를 본다면 위상각을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 위상각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세포의 막이 건강한 상황이냐를 보는 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이런 지방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층이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고 또 염증이 없고 이런 산화 독소 같은 것들이 없다면 아주 유연하겠죠. 그래서 세포 안과 밖에 신호의 전달이 유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유연한 건강한 세포막의 상태일수록 페이스 앵글이 점점 높게 측정이 되고요.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위상각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막을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여기에 이런 트랜스 지방과 같은 나쁜 지방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낀다면은 이 세포 안팎에 신호 전달이 정확하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의 그 에너지 공장은 미토콘드리아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의 문 앞에까지 왔더라도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질환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 영양분이 전달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그 에너지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 앵글이 낮은 사람은 에너지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페이스 앵글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영양에 문제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 BMI 지수와도 그 페이스 앵글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페이스 앵글을 자꾸 보다 보면 인바디 상에서 근육량이 떨어지신 분들도 페이스 앵글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장에서 그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분들은 몸 안에서 자꾸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위상각은 5.5, 5.9 여자분, 그 남자인 경우에는 6에서 6.4 이상은 되셔야 위상각이 건강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이 5.5에서 5.9, 6.0에서 6.4 이상은 돼야 건강한 상태다. 세포 안팎에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타액 호르몬 검사입니다. 타액 호르몬 검사는 이제 부신에서 아까 우리가 호르몬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졸과 DHEA 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신 피로, 스트레스, 체중 증가, 성욕 감소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 중에서도 코티졸, DHA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타액으로 하는 코티졸이 유용한가요? 묻는다면 타액으로 하는 코티졸 검사는 하루에 4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오전 11시쯤, 오후 4시, 자기 전에 일중 리듬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고, 또한 이 코티졸이나 DHEA에서는 혈액 내에서는 대부분의 코티졸이 이런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티졸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그 양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티졸이 혈액에서 타액으로 넘어갈 때 이 단백질과 결합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타액에서 프리폼 형태의 코티졸과 DHA를 재는 것이 실제 우리 몸에서 그 작용하는 실제 호르몬의 더 정확한 근접한 양이다. 그리고 그 일중 리듬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타액으로 그 코티졸을 재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신은 이 신장 위에 이렇게 꽃갈처럼 생긴 4g 정도 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는 그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DHEA, 코티졸,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DHEA는 성호르몬의 전구체로 작용을 하고 또 근육을 생성하고 감정적으로는 안정감, 또 지구력을 가지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코티졸은 우리가 이제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 불신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코티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작용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염증과 알러지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이제 알도스테론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죠.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저 너무 어지러워요 하면 이분이 부신 피로가 좀 오래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코티졸의 역할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혈압과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 유지에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DHEA는 상대적으로 생명 유지에 를 좌우하진 않지만 DHEA가 풍부하게 나온다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겠죠. 근육도 생성이 되고 성호르몬도 있고 감정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니 이 해피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생명 유지 진짜 가장 키가 되는 그 호르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이 부신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부신을 써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내 인생의 일상 다반사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신을 낮추는 요소들에 내가 노출이 될 경우에 이제 부신 호르몬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초기에는 이제 하루 4번 이제 부신 호르몬 검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침, 오전 1시, 오후 4시, 자기 전 이렇게 코티졸 호르몬 농도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범위보다 스트레스 초기에는 너무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더 지속이 되면 떨어져서 오전에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코티졸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심하신 분은 이렇게 하루 종일 코티졸이 바닥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주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 단계 사람들마다 하루 4번의 코티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우리가 뭐 스트레스, 뭐 부신 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같은 부신 피로라는 말 중에 그 많은 다양한 증상의 그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코티졸뿐만 아니라 DHEA 농도도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의 변화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이 필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진짜 많은 증상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분은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졌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증상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또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분은 그럼 다 부신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코티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우리 코티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염증을 없애고 알러지를 없애고 또 스트레스에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티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또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이 먼저인지 장이 먼저인지 아니면 마인드가 문제인지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인지를 잘 찾아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겁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우리 아까 자율신경에서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면서 호르몬에서는 코티졸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에피네프린이 확 올라갈 텐데 이 코티졸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코티졸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DHEA 그 부신에서 나오는 DHEA는 이제 위기가 왔네. 나는 뭐 애를 놓거나 이 성적 매력을 뽐내는 일은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어. 나는 빨리 위기에 대응하는 게 좋아.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코티졸은 올라가지만 DHEA는 초기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티졸과 DHEA의 갭에 의해서 이 스테이지 1, 2, 3, 4에 각각 다른 양상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실제 환자분들도 체형, 외모적인 체형도 전혀 다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막 그 약간 오비스하면서 당을 많이 먹고 짜게 먹고 좀
당을 많이 먹는 체형이 된다면 코티졸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바짝 마르고 예민하고 막 피부가 얇으면서 짜게 먹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다 부신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테이지에 맞게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우리 기능의학 검진 중에 타의 호르몬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차에 그 배기가스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배기가스 검사를 다양하게 하고 어떤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차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배기가스처럼 소변으로 찌꺼기를 내보내는데 특정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 몸에 어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유기산의 특정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대사장애와 대사 이상의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검사이고,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대사가 돼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이 중간에 물질들이 막 변한다는 거예요. 잘게 쪼개지면서 변할 때, 중간에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부족하면 얘들이 다음 단계로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우리가 나와서 그걸 우리가 유기산 검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기산이 높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영양 대사, 비타민 대사,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그다음에 독성 물질의 배출,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능력,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방법을 아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방을 잘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지방의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이요법을 선택할 때도 내가 저탄고지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방을 잘 분해하는 사람이어야지 이 저탄고지식을 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이 방법을 정할 때도 유기산 검사를 해보시면 좋고요. 또한 그 탄수화물을 잘 분해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에너지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유기산 검사는 아까 우리 그 타의 호르몬 검사와 달리 좋은 점은 뭐냐? 어떤 유기산이 높게 나오면 그 유기산을 그 유기산이 대사되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마치 그 짝꿍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간 유기산마다 맞춤 영양 처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이제 영양소를 맞춤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메틸레이션 과정이 우리가 음식물이 대사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전자 발현이나 음식물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유전적으로 메틸레이션에 내가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보는 것이 메틸화 조효소 검사. 그다음에 노르에프네프린, 그다음에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감정이나 무드를 조절하는 그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낮지는 않은지. 실제로 환자분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해서 왔어요. 근데 그 무기력한 이유를 보니 이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분이 흡수하는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또 타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코티졸도 떨어지고 또 신경 전달 물질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의욕을 가지게 하는 도파민도 낮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만 해결해서는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자율신경 검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의욕이 없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율신경에서 교감이 뭐 엄청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이 되면 교감이 툭 떨어지고 부교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가지만 해결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능의학에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그 부신 호르몬 보셨죠? 어느 하나만 이렇게 해결을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런데 그것은 나의 원인과 100%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우세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가 기능의학 치료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방법을 해서 잘 되지 않았다면 그 기능의학이 틀린 게 아니고 나의 접근 방법에 어떤 오류가 있어서 이것이 잘 맞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귀해 보면서 그 방법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산화 손상을 볼 수도 있고, 또한 그 해독 기능이 잘 되는지, 장에서 이런 그 균이나,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이런 균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이런 가능한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그 다음 모발 검사입니다. 모발 검사는 크게 이 미네랄과 중금속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발 검사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의 대사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칼슘과 이런 미네랄과 중금속의 상대적인 비율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미네랄 간의 그 비율을 봐서 이분이 뭐 부신이나 갑상선이나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이 잘 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이 대사 속도가 빠른 대사인지 느린 대사인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지도 볼 수 있는 것이 모발 검사입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 만일에 다 검사를 하지 않고 모발만 하더라도 또 꽤 많은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은 이제 한 달에 1cm씩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모발 검사를 한다면 보통 평균적으로 3cm 정도를 채취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3개월의 평균의 몸에 배설되고 있는 양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의 포인트가 중요한 검사도 있고요. 아니면 이 누적치를 보는 것이 중요한 또 그런 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장기의 활성도, 그다음에 중금속 축적 여부, 미네랄의 과다 결핍에 따른 평가, 그다음에 중금속과 또 중금속에 대한 부작용을 또 보호해주는 미네랄과의 비율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의 미네랄은 혼자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수온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미네랄들은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발 검사에서 가장 우리가 초보적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모발 검사를 하면 이제 미네랄과 중금속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것은 많은 것이고 이게 낮은 것은 부족한 것이다. 이건 가장 초보적인 리딩이고요. 이런 그 미네랄의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고, 또한 이런 예를 들어 수온이면 수온이 배설되는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온이 높을 경우에는 또 셀레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또 구리와 아연은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리가 높을 때는 또 구리가 높거나 낮을 때는 또 아연의 농도를 잡아줘야 되고, 또 나트륨과 칼륨은 같이 작용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또 배출될 때 같이 상호작용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미네랄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사실은 그 모발 검사의 그 리딩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제가 중금속 검사 하다 보면은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런 모발 검사를 했을 때보다 그 중금속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저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혈액검사, 중금속 이 모발에서 나오면 혈액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혈중 농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보면, 또 모발에서 뭐 수온이 높게 나왔는데 혈액검사를 해보면 뭐 비소나 나비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높게 나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중금속에 노출될, 나도 모르게 중금속에 노출되고 그것이 축적될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삶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즘 또 그 예방접종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중금속 노출이 많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중금속에 대한 검사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장내 세균 검사입니다. 장내 세균 검사는 예전보다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기에 우리 장내 세균 검사는 뭐 뚱보균을 아시나요? 날씬균을 아시나요? 뭐 이 정도의 이제 검사였다면 몇 가지 균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6가지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장에 균을 배양을 해서 내가 몇 종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지, 또 이런 검사 데이터가 축적이 되니까 이것이 평균과는 어떤 변이가 있는지, 또 균의 분포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환자분 결과지 예시인데요. 보면 건강한 장은 다양한 균종이 많이 자라는 것이 건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숫자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헤아려 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237종의 균이 자라는데 누구누구님은 100종밖에 못 자라셨네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실제 해보면 우리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느냐는 우리가 소화 효소나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 소화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건강한 식이를 하셨던 분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염증 지수가 있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내가 건강한 식이를 하고 다시 이제 6개월쯤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면 이 종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연히 우리가 건강한 식이를 해야지 하고 하는 거랑, 나는 미생물이 100종인데 한 200종으로 올려봐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화분을 키우듯이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키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이런 이제 질환을 가진 분들의 데이터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뇌질환이나 장질환을 가진 사람과 나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몇 %나 데이터가 일치도로 가지는지, 그러면 이런 일치도가 낮을수록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나쁘게 나오는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이제 장이 좋지 않으니까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유산균도 먹어야지,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균은 230종의 균 중에 한 19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장에는 좋은 균이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균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균은 19개밖에 없어. 그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의 균수도 적고 유해균도 많은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만 이렇게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해서는 절대 장이 건강하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더 늘려봤자
점수가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런 식자재를 안내해 주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가루를 드세요. 이런 대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내 미생물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또 텔로미어 검사도 많이 합니다. 텔로미어 검사는 우리의 그 텔로미어는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염색체 끝에 있는 모자 모양의 물질로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 그 세포의 염색체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텔로미어는 끝에 있는 물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텔로미어를 검사를 하면 그 사람의 그 세포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유전자의 손상이나 변이가 잘 생겨서 질병이 발생되기 쉽고 노화가 가속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다는 것은 조직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줄기세포 분화 능력이 감소되고 조직이나 세포 대사의 기능이 떨어진다. 염증 물질의 증가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되고 염증이 증가된다. 결국은 늙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늙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요. 주민등록 나이는 누구누구님은 36.1세인데, 텔로이지를 해보니 나이보다 3살이 더 많으시네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주민등록 나이와 그 텔로에이지를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건강한 식습관,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한 후에 나의 텔로에이지를 다시 측정해 보면 돼요. 그러면 텔로에이지가 나는 나이가 먹는데 세포 나이는 더 젊어지는 일이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텔로미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볼 때 이런 노화 속도, 그 다음에 나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